네, 안녕하세요. 이동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네를 워낙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사실 모네 강의를 들을 일이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화가인데 오프라인 강의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화가가 모네나 르누아르나 샤갈이나 이런 화가들이 있습니다. 모네란 이름은 다들 아시죠? 그죠? 수련도 다 아시고 해외 이제 여행 다니시면서 해외 미술관 가보시면 좀 이름이 있다 싶은 미술관에는 반드시 있는 화가가 딱 두 명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모네 수련이겠죠. 그리고요, 피카소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래 살고 많이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또 중요한 화가라는 뜻이겠죠. 제가 쓴 책들인데요. 오늘은 이 파리 미술관 역사로 걷다 있는 모네인데요. 역사적 사건이 진행되면서 미술사의 유파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주류에서 그것을 썼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모네를 소개한 것인데요. 오늘 모네는 그냥 모네에 대해서 이름알과 수련 정도를 아시는 분들께 모네라는 화가에게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파리로 가시면 반드시 가시는 미술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오르세 미술관이시죠. 제가 서 있는 요 위치에 루브르 미술관이 있습니다. 서로 마주 보는데 그래서 많이들 루브르 미술관 가시는데 제 기준으로는 루브르 미술관 가시려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 유럽 역사, 그럼 종교 성경의 내용 그 세 가지를 아셔야 거기가 보여요. 그게 왜냐하면 그 세 가지의 내용을 주로 다룬 작품들입니다. 파리까지 왔는데 미술관 한번 가야지. 요 정도 분들은 강 건너 여기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셔서 작품을 쭉 보시면 몰라도 다 보이는 그림입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시면 모네만 이해해도 이만큼 다 이해되거든요. 어쨌든 자, 이 오르세 미술관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누구겠습니까? 가장 인기 있는 화가들이 대체 이런 거죠. 모네, 고흐, 르누아르 이런 화가들입니다. 루브르 미술관의 주인 누구겠어요? 루브르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모나리자죠. 그럼 오르세의 그 왕의 자리는 누가 가지겠습니까? 마네는 다루지 않지만 이번에 마네가 그곳의 주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는 모네입니다. 모네, 르누아르, 고흐, 고갱 이런 화가들이 제일 대중적인 인기가 높죠. 마네, 모네인데 마네는 헷갈리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마네가 형이에요. 그래서 풀바디의 점심을 그린 게 마네인데 좀 어두운 게 이제 마네. 모네는 밝죠. 그림이. 근데 모네의 아주 초기작은 조금 어두워요. 치마 색이라도 밝아요. 두 번째는 인간의 얼굴이 제대로 그려져 있으면 마네입니다. 모네는 얼굴을 그리지 않습니다. 왜 안 그리냐 하면 이게 이제 풍경에서 눈, 코, 입을 그리면 풍경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인간은 인간의 얼굴을 제일 먼저 보게 되어 있어요. 마네, 모네 되게 아름다운 우정입니다. 그래서 모네 하면 떠오른 작품이 이게 오랑주리에 있는 수련인데 수련은 한 100여 점 이상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수련처럼 그렸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세 번의 이제 결정적 순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네는 프랑스 지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왼쪽 위에 그러니까 영국 쪽을 향해 있는 그 지역을 노르망디라고 하는데요. 그 노르망디 집의 아버지는 이제 장사하는 분이었어요. 백화점 잡화에 관계된 분이었는데 당연히 이 시대에는 아들들이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없었죠.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당연히 반대했고 반대하면 사실 수단이 없잖아요. 그림은 돈이 많이 들어요. 집이 가난하면 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술. 그럼 글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술사에서도 보면 새로운 변화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문학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있지만 모두가 참여해 볼 수 있는 판인 거예요. 판이. 그 다음 뭐가 바뀝니까? 그림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음악이 바뀌고 건축이 바뀝니다. 이게 다 돈 드는 순서예요. 그냥. 그래서 모네는 고모가 후원해 줬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도 그런 일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다가 그때 나중에 전쟁이 납니다. 저기 지역에 만약에 400명이 있는데 이 중에 한 30명이 군대를 가야 돼. 가장 공평한 방식. 제비 뽑기를 했는데 뽑혔어. 그 300만 원 정도를 내면 이제 면제가 되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다 싶었겠죠. 야, 내가 300 줄 테니 너 그림하지 마. 싫어요. 갈 거예요. 갔어. 갔는데 전투하다가 다친 건 아니고 다쳤어요. 그래서 군대 빠집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전업 화가의 길로 들어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크 루이 다비드 양식.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모나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냥 그림의 정답이었습니다. 그런 그림처럼 그렸어요. 최대한. 그래서 군인의 모습같이. 전혀 수련과 상관없는 그림이죠. 사진이 등장하기 전에 현실 모사의 독점적 지위를 누린 것이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6년쯤 지났을 때 그림이 조금 달라지죠. 뭔가 좀 밝아지고 화창해지고
이게 이제 자기 바닷가인데 이때는 자기 선생님이었던 유젠 부댕의 영향을 받아서 노르망디 바다를 이렇게 많이 그렸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서 보고 그릴 수 있었냐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개발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물감이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전에는 물감을 만들려면 아뜰리에에서 계란 노른자 넣고 비벼가지고 만들고 막 이랬는데 하여튼 그 만드는 방식이 갖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갖고 다니려고 시도는 했어요. 테이크아웃 해보려고 물감을 만든 다음에 동물 가죽으로 된데 이렇게 넣어서 다녀. 근데 이게 꽉 짜매도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흘러버리거나 스며들거나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감의 보존이 안 되는, 갖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제대로 된 그게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1840 몇 년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튜브 안에다가 이 물감을 넣고 짜면 신선하게 색깔이 이제 변조되지 않고 굳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존할 수 있게 된 게 나온 거예요. 그 튜브 물감이 이제 상용화되면서 야외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젤 있죠. 그 야외에 있는 이젤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밖에서 직접 보고 색깔도 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좀 전에는 하늘이 우려서 내가 칠했는데 색깔도 바뀐 거야. 구름이 막, 이거 바닷가니까 얼마나 구름 변화가 심하겠어요. 또 북부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변화하는 걸 계속 보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인상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모네가 이때부터 약간 꿈틀꿈틀한 거야. 자기 그림을 그리려. 그러다가 이게 초기작 중에 하나인데 좀 어두운 실내에서 그렸지만 치마색은 확실히 초록색이 짙죠. 굉장히 요즘도 되게 세련된 색조합이라고 할 만큼 이게 자기 이제 부인이었는데 까미유. 첫 번째는 이게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울려 노는 인간이 좀 질 좋은 인간들과 놀아야 돼요. 만약에 모네가 계속 그 노르망디에 있었더라면 얘는 못 만났어요. 마네와 크루베. 여기는 파리에서 활동하던 형들이었거든요. 그냥 병광의 시골의 풍경화를 잘 그리는 화가로 먹고는 살았을 거예요. 위대한 화가가 되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때 주류는 누군가 하면 이따 보시겠지만 자클리 다비드 제자들 그림이었어요. 모나리자를 위해 그림. 뭐 쉽게 말하면 그 비너스 같은 거 그리는 거. 그런 그림이 팔리던 때였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욕만 드립다 먹던 애들이었어요. 야, 그림 뭐 이런 걸 그려면. 안 팔리는 건 차치하고 욕, 비난까지 듣던 화가들이었거든요. 근데 모네는 이쪽 형들하고 친했던 거죠. 지나고 보니까 지금 여러분 에르네스트 메소니에 이런 화가도 모르시죠? 에르네스트 메소니에는 어떤 화가였냐면 그 사람이 공방에 가서 캔버스 1000을 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전 유럽에서 백지 수표가 날아들었어요. 근데 nobody knows. 지금 아무도 몰라요. 오르세 있어요. 아무도 안 봐. 그런데 마네와 쿠르베를 존경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좀 새로운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새로운 그림이지 욕을 진짜 많이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한 얘기인데 여기서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건 사실적이라는 건데 우리는 사실적이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린다는 뜻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런 1차적 해석이 아니라 쿠르베 같은 사람이 했던 사실적으로는 다큐멘터리 PD 같은 거였어요. 현실은 우리가 여러 층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술가가 직접 어떤 숨겨진 현실을 발견해서 그것을 폭로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사실적이었어요. 쿠르베는. 그러면 모네의 사실적인 뭐냐? 내가 느낀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한국어로는 사실적이라는 단어가 하나지만 되게 뜻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에밀 졸라 같은 사람의 문학을 자연주의 문학이라고 합니다. 자연주의 문학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청상별고 같은 느낌이죠. 자연 찬양하고 막 이럴 거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내추럴리즘 자연주의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요즘 애들 말로 하면 MBTI 실험 같은 거예요. 특수 환경을 세팅한 다음에 거기에 특수한 성질을 가진 인간형들을 거기다 몰아넣고 걔네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자연주의 문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자연주의 문학과 한국어에서 말하는 자연주의 문학의 착각이라는 것이 이만큼 크다고요, 단어가. 여기서도 이 사실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모네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자연이 보이는 게 아니라 카메라 렌즈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겠다가 모네가 말하는 사실주의고 그래서 이런 걸 그렸어요. 근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제1회 인상주의전에 출품했던 작품이고 이 작품을 보고 이제 어느 평론가가 이 자연에 대한 본질 따위는 없고 한낱해야 한껏 인상밖에 없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인상파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 그 내부에서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막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었어.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진실을 그린 거 아니잖아. 우리가 인상을 그린 거 맞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여론이 갑자기 바뀐 거지. 그래서 그냥 그래 우리 인상주의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놀렸던 인간들이 오히려 놀림받는 기분이 들죠. 나중에 마티스 야수파도 색깔이 야수처럼 들끓는다 이렇게 약간 조롱
조용한 거였어요. 근데 마티스가 오케이, 내가 생각할 때 맞는 것 같아, 나 야수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사실적이라는 그 단어대로 이해하기엔 좀 이해하기 어렵죠. 나는 이게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 이게 고기잡이를 하러 나가는 배예요. 이렇게 제목이 기니까 그 르누아르의 동생이 에드몽 르누아르인데 걔가 신문 기자였어요. 형, 제목 너무 길어, 좀 짧게 하자. 그러니까 인상이라고 할까? 라고 하니까 그거보다는 인상 해돋이로 하자 해서 이렇게 제목이 된 거거든요. 이런 그림인 거예요. 쿠르베가 먼저 새로운 종류의 그림을 그려서 욕을 직사게 얻어먹고 있었을 때 마네가 호론이 등장해서 형, 내가 도와줄게 해서 자기가 욕을 더 많이 먹어서 쿠르베는 욕을 안 먹게 만드는 서양 미술사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은 그림 2등이 마네 거고 1등도 마네 겁니다. 그래서 근대 미술의 시작이 누구냐면 마네예요. 오르세의 주인이 그래서 마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 미술사 책 표지가 모나리자 다음으로 풀바디의 정신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그림을 하려는 그 정신에서 야, 내가 계속 이런 그림을, 이게 이제 살롱에 뽑히기도 하고 인정을 받았지만 주변 사람들 그림과 별로 차이가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분들처럼 뭔가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할 수 없을까? 계속 그런 고민을 하다가 몇 년 후에 이런 그림을 그린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너무나 건너오기 힘든 먼 다리입니다, 이게. 근데 저걸 거치지 않고 바로 일로 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화가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서양 미술사를 정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일하는 이 분야, 자기 분야에서 특출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통용되는 법칙을 일단 간파하고 이게 습득해야 돼요. 그래서 피카소도 데생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입체주의 그림을 그릴 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걸 거쳐서 저기서는 더 이상 갈 게 없다. 왜냐하면 이때 이미 사진기가 나왔고 전기가 상용화되고 증기기관에 기차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고 전보가 나오고 막 이럴 때예요. 이런 기계화 산업화 시대에 맨날 천사 같은 그리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종류, 이 시대에 맞는 그림을 해야겠다라는 그 세계관은 마네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마네는 이렇게 못 그려요. 마네는 저렇게 그립니다. 근데 저렇게 정도밖에 안 그렸지만 놀라운 변혁이었지만 이미 마네가 했잖아. 마네 다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마네 다음을 한 게 이런 그림이었어요. 그게 모네의 위대함인 거죠. 당대 주류 그림은 이겁니다. 1863년에 이 알렉산드르 까바네라는 사람이 자크리 다비드 제자인데요. 이 사람 그림은 오르세 가시면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보세요. 거의 10년 후인데도 그림이 이렇습니다. 황제가 저 그림을 샀다는 것은 그림의 정답이 저거라는 얘기예요. 황제가 사면 밑에 있는 모든 귀족이나 부자들은 저런 그림 사지 이런 거 안 사죠. 근데 얘가 저걸 몰라서 이렇게 그렸겠어요? 알고도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그 정신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고전주의는 선의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의 예술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전적이다 할 때는 그냥 흑백으로 바꿔보면서 그림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면 고전적이에요. 그림의 내용이 유지가 안 되면 반고전적이에요. 피카소 같은 애들 해봐요. 고전적이면서도 반고전적이지 않죠. 형태는 반고전적인데 색칠은 고전적인 면이 있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김환기 그림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꾸면 아무 맛이 없죠. 장욱진 화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도 되고 그렇게 이제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네는 사물의 생김새를 그리는 것은 고전적이죠. 선의 미술이죠. 그런데 사물의 생김새보다는 빛의 상태에 더 집중했다. 예술가는 좀 독창적이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이때 증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새로운 게 좋은 거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네의 그림을 보면 그림자도 예전에는 어떻게 그렸냐면 시커멓게 그렸어요. 그런데 모네의 작품에는 검정이 별로 없어요. 모네의 팔레트에는 검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빛이 한번 직접 내려가는 게 있고 반사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그릴 때도 내가 직접 보고 그리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원래 자연의 세계에는 순 검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이거 돈이 없어가지고 다 자기 부인이에요. 까미예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 되게 약간 신선한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청명한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그림에 감돌아요. 그래서 빛이 빚어내는 풍경을 여기서 말하는 모네의 뜻의 사실적.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의 얼굴을 그리지 않죠.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여기 눈, 코, 입을 그리면 여기에 시선이 집중되죠. 전체 그림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이제 풍경의 일부인 것처럼 묘사하게 되죠. 그래서 색채의 풍경화이고 아까 보셨다시피 비너스의 탄생같이 이 시대에 가장 1등급 화가들이 그렸던 게 역사화였습니다. 예를 들면 나폴레옹의 무슨 전투 장면 이런 거 있죠. 이런 역사화. 그 다음이 초상화. 그 다음이 일상생활을 그리는 풍속화, 그 다음에 정물화, 마지막에 풍경화였어요.
풍경화가 가장 열등한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풍경화는 역사화의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모네를 대표하는 그림은 수련이죠. 수련은 뭡니까? 풍경화죠. 너희들이 가장 무시했던 이 장르를 우리는 너희들이 가장 숭상시하는 역사와 크기만큼 그려버리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주류가 바뀌는 방식은 기존 주류들이 부정하고 터부하거나 무시했던 그것을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인 거죠. 역사가 대체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인상주의자애들이 정물화랑 풍경화를 많이 그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크게 그렸고, 역사화가 대관식 같은 그림도 뭐 이 벽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그리면 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쿠르베도 진짜 크게 그리고 쫄리지 않으려고 얘도 엄청나게 크게 그리잖아요. 하다 미술관 전체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아름다움을 바로 자기 방식으로 표현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죠. 시대에 맞는 아름다움, 내 방식.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모든 예술가들이 이걸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 시대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원래 근대 모던이라는 것은 당대란 뜻이에요.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자기 시대를 모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인류사를 보면 저때 19세기 후반에 워낙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저때를 특정하는 단어로 모던을 쓰기도 합니다. 그때가 모던 이어서 우리 시대는 그 이후라는 뜻에서 포스트 모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때 만들어 놓은 걸 그냥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그때 걔네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합쳐서 그냥 다르게 쓰는 거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인상주의 시대를 그래서 동시대의 미술이라고 하는 거죠. 저때도 주류의 정답은 비너스의 탄생 같은 거였어요. 당대를 그리겠다 해서 그 생라자라역을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당시 사람들 관점에는 뭐 기차 같은 이런 걸 그리냐고. 예를 들어 여러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갔는데 스마트폰 있죠. 그 바탕화면을 크게 다 그려놓은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뭘 저런 걸 그려 쟤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이때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테슬라 같은 거 막 그려놓고 막 전기 충전하는 모습 그려놓은 거예요, 그냥. 좀 뭐 전기를 아끼자는 거지 뭐지 환경 보호하자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자체만 봐야 되는데 뭔가 상상을 하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근대라는 것, 특히 기차 이런 것들을 굉장히 흉물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애들, 특히 파리 애들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걔네는 굉장히 보수적인 애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보수, 신고전적이에요. 에펠탑 세워질 때 그를 반대한 이유가 뭐겠어요? 도시 전체의 균형이 깨진다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루브르 미술관의 유리 피라미드를 그렇게 반대한 이유가 또 같은 이유예요. 근데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그 사람 중에 몇 명이가 굉장히 앞선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크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이후에 오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지 여론조사했다가는 그 에펠탑이든 유리 피라미드든 다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림 그릴 때 되게 재미난 일화가 있어서 모네의 캐릭터를 소개하자는 건데 모네는 되게 힘들었어요. 집세에 계속 밀려 있었어요. 그 집주인이 참다가 이제 월세를 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모네가? 계속 빚독촉이 들어와. 난 돈이 없어. 근데 나는 여기서 쫓겨나면 이 가족들을 또 다 데리고 살 집도 필요해. 이걸 한 번에 해결해야 돼. 요 근처에 더 부잣집 동네로 이사 가요. 왜? 이때는 집을 얻으러 왔으니까 언제 돈을 주겠다고 계약서 쓰잖아요? 그러면 그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사를. 그럼 야반 도주가 아니라 당당하게 이사를 하는 거야, 일로.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새끼야 돈은 있구나. 나한테 안 주는 거네. 받아내야겠다. 라고 생각하겠죠. 요게 잘못 가면 이제 사기로 가는데 요새는 안 되죠. 네, 저 때는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기를 타개합니다. 왜? 이 그림이 잘 돼서.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차역이니까 기차역이 제일 중요한 그림의 소재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인상주의자들이 그리고자 한 것은 기차역이 아니에요. 이 연기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이고 더덥고 우연한 것을 그리고 싶었어요. 전통과 역사라는 것은 무거운 거예요. 이 무거운 게 지긋지긋한 거야. 그러면 가벼운 걸 좋아한 거죠. 그게 저런 수증기든 연기든 구름이든 이런 거예요. 이걸 그리고 싶었던 거, 이거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야? 계속 움직이잖아. 이 고정이 안 돼. 그래서 모네가 어떻게 했냐? 역장을 찾아가서 기차를 멈춰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기차 역장 어떻게 하겠어요? 네, 멈춰드릴게요. 그러겠어요? 에르네스트 메소니에는 멈출 수 있어요. 클로드 모네,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모네가 안 되는구나. 안녕히 계세요. 갔겠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배짱이 좋은 애죠. 역장을 약간 협박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저 기차를 멈춰주지 않으면 당신은 프랑스 미술을 30년 뒤로 물리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 말을 듣고 역장이 기차를 멈춰줍니다. 근데 진짜 그 말을 믿어서겠어요?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절실하게 무엇을 원한다는 게 느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와주고 싶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열정이 타인을 물들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와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역장이 자기가 가능한 어떤 기차를 안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다시 오라고 해서 기차를 멈춰줍니다.
그래서 왜 성공한 사람들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요. 자기가 이 일에 확신도 있고 열심히 해야 돼.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조력자가 등장해.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이게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하다 보면 이게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열정에 반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냥 친구일 수도 있고 일면식도 없는데 그냥 멀리서 보다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조력자가 생기는 경우는 꽤 있어요. 근데 세 번째가 결정적이더라고요. 운이에요, 운.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허무하죠. 그 운이라는 게 로또 당첨 같은 게 아니에요. 그 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조력자들이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떤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일을 잘해. 태도도 좋아. 그럼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소문을 내겠죠. 그러면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 또 조력자가 있겠죠. 이런 여러 파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몰라.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 맞아 걔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전화해봐 해서 제가 어느 모 그룹에 가서 특강한 적도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모네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열심히 해요. 정말 오늘 저녁에 뭐 먹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그렸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그거 보고 마네의 아버지는 법무부 장관이었고 엄마는 귀족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래서 마네가 직접적으로 사준 것도 많고 자존심을 생각해서 친구를 내세워서 우회적으로 사준 것도 꽤 있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그림이 팔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네를 또 주목했던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마네가 자꾸 모네 그림을 사. 아, 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사는 거야. 또 이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런던의 갤러리스트는 야, 저거 사야 되나 봐. 또 사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겁니다. 연쇄작용이.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모네는 안 팔릴 거라고 너무 확신했어요. 왜? 기차욕 이런 거 누가 사냐고. 흉물스럽게 욕먹은 대박이 났어요. 이 그림이. 그러면서 인생이 좀 달라지는데 인상파한테 근대성은 이런 거였어요. 이걸 잘 기억해 주셔야 이따가 대성당이라는 작품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을 그냥 그리는 거예요. 이 뱃놀이 하는 여가를 즐기는 거죠.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까 바닷가를 그린 것과 15년 정도 지났는데 완전히 다르죠. 이런 거 그렸어요. 여기에 무슨 어떤 삶의 의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린 거예요. 이때는 이게 아까 여가였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주 6일제가 도입되면서 일요일은 다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르누아르 그림처럼 무도회, 그게 이제 몽마르트 여기 야외에서 이렇게 춤추고 있는데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오거나 그런 옷이 없는 노동자들이 많겠죠. 몽마르트는 진짜 가난한 동네, 원래는 파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파리를 신도시 만들면서 거기를 파리로 편입시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는데 실제로 르누아르도 저기 살았어요. 근데 르누아르가 되게 성격이 좋았어요. 꼬인 게 없는 애야. 왜냐면 그림에 1도 고민이 없거든요. 그래서 르누아르는 초기작이랑 후기작이랑 똑같아요. 이 사람이 참 르누아르가 대단한 게 모네랑 절친이었어요, 둘이. 정말 성격도 안 맞고 정치관 완전 다르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레퓨스 사건입니다, 그게. 그때 완전히 프랑스 사회가 완전 나눠졌거든요. 그런데도 친구로 잘 지냈어, 둘이. 둘 다 성공해서 모네는 이따 보시겠지만 지베르니 정원을 만들고 르누아르는 남프랑스로 내려가서 올리브 밭을 사서 거기서 살았거든요. 근데 고전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 그림을 누가 사냐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이 아저씨들이 사야 돼요. 아니면 뭐 기차 뭐 다리 시에서 하던가 누가 사 이거를. 그 시대의 주류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당시에 비난받은 부분이 어디겠어요? 여기입니다. 이게 공장이에요. 저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기차를 왜 그리냐가 똑같은 거죠. 공장을 왜 그리냐 이런 거. 이걸 한 7점, 8점을 그렸습니다. 그 시대에 자기 부인이었던 까미유가 돌아가셔요. 완전 이제 성공하기 직전이었어요. 죽음의 침상을 사실은 프랑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는. 모네를 좋아하지 않던 사람은 또 비난했어요. 자기 부인 죽어가는데 이걸 그리고 있냐. 돌아가신 직후에 그렸습니다. 그래서 얼굴색이 약간 푸르게 약간 굳은 고색을 쓰고 있고 공교롭게도 이렇게 약간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놨죠. 이게 되게 절절합니다. 그래서 이 전당포에 저당 잡힌 이거를 친구한테 돈을 좀 달라 그래서 그 목걸이를 찾아서 까미유에게 걸어주고 싶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해바라기는 빈센트의 그림으로 아주 유명하지만 모네 해바라기도 좀 다르죠, 확실히. 그래서 이것도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의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는데 두 개의 그림 제목도 보시면 똑같아요. 시간만 다르고 이 두 점 중에 한 점이 살롱에 뽑힙니다. 그리고 모네 자기도 이걸 그리면서 이게 뽑힐 거야 라고 확신했어요. 실제로 그걸 뽑혔습니다. 자, 왼쪽이 1번, 오른쪽이 2번입니다. 살롱은 뭐라 그랬어요? 고전적인 그림 뽑힌다 그랬죠. 어느 게 더 고전적이에요? 1번이죠. 그래서 오른쪽은 자기가 그리던 방식대로 그린 것이고 왼쪽은 살롱이 뽑히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잘 안 되다가 살롱에 뽑혔어. 주류한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 1번을 그리겠다. 그죠? 저걸 뽑아준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야. 야, 얘가 맨날 이 돌아온 방탕아 같이 우리가 품어주자 마음에서 이걸 뽑아줬는데
여기서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도 인생에서 내가 갈림길을 섰어. 안 하던 걸 해서 주류한테 인정을 받았어.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죠? 계속 이렇게 하면 이 효과가 계속 날 것 같고 다시 이걸 하고 싶긴 한데 이걸 다시 했다가는 또 예전처럼 돌아가야 될 것 같고 정답은 없죠. 여기서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냥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성공한 화가가 아니라 위대한 화가로 만든 것은 바로 여기서 내린 선택이에요. 그게 2번으로 하는데 연작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직구하던 그 팩이랑 역장을 설득하던 논리랑 다 비슷한 일련의 이 사람의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연작이란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저때 이걸 인정받고 나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인상파 하던 애가 아부하듯이 이걸 그렸냐고 막 다 욕했어요. 유일하게 욕을 아는 사람이 르누아르였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걔는. 그림에 뭐 그렇게까지 싸워. 이거였어요. 이거든 저거든 네가 원하는 거 해. 이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까 연기같이 건초도민 하나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서 저게 너무 다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걸 다 그려보자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소재는 한정적인데 바뀌는 것은 환경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그림이 없었어요. 미술사에. 포플러 나무입니다. 제한되었고 시간에 따라다니는 빛이 걸려. 자, 그러면 여러분 포플러 나무가 중요합니까? 빛이 중요합니까? 빛이 중요하죠. 그럼 자연의 빛은 결국 그림으로서는 색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 문제예요. 표현하는가.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똑같은 소재인데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저걸 그리는 거죠. 따라서 플라타나우스라고 제목은 붙었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거죠. 건초돔이라고 제목 붙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때가 이제 지베르니 갔을 때인데 플라타나우스가 있는 요 땅이 팔렸어요. 근데 모네가 이걸 완성을 다 못했어. 땅이 팔렸어. 자, 어떻게 난관을 해결했을까요? 그림을 그리고 있던 중이니까 이걸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이땐 돈이 좀 있었어요. 돈을 줬습니다, 그냥. 요때까지만 좀 기다렸다가 이 나무를 베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플라타나우스가 이제 완성이 됐고, 소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색채의 변화가 중요한 거죠. 원래 이전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종교, 역사는 다 소재의 얘기죠. 근데 소재가 중요하지 않고 색채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걸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그 결정체가 대성당입니다. 저는 수련보다 이 그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루앙 성당인데 이걸 왜 그렸냐라고 하니 빛의 변화가 잘 보여서 그냥 이걸 그렸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모네의 심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고 많은 건물 중에 굳이 왜 성당인가? 성당이 물론 이제 건물 크고 전면에 파사드가 이렇게 하니까 변화가 잘 보이는 것도 맞아요. 성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만약에 우리가 조선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국가였어. 이씨 조선의 종묘가 정말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종묘를 이렇게 그렸다 생각해봐요. 근데 앞에 앞마당이 넓어서 빛의 변화가 잘 보여서 앞마당을 그렸어요 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왜 하필 거기냐? 그러면 그 당대 사람들이 성당을 이렇게 그렸다는 그 자체로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유럽인들에게 가톨릭이라는 것은 종교를 넘어서 하나의 윤리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의 세계관을 내면화시키고 있죠. 그런 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모네의 이 그림은 사회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근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당을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당, 즉 영원,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여기 지상과 다음 세계 이런 세계관을 갖고는 즉 종교적 세계관을 갖고는 근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혀요, 이 그림은. 그래서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 그림만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은 없어요. 나중에 뭐 입체파해서 피카소가 눈, 코 삐뚤어지게 그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눈에 시각적으로 재현한 것이지 이거는 세계관을 이렇게 뒤집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게 25점인가 6점 그려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학부 애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앤디 워홀 건 줄 아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루앙 성당이라는 자체는 크게 보이지 않고 색채의 변화만 이 안에 리듬으로 만들어 형성이 되는 거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죠. 이 성당을 버리고 이 색채 변화를 받아들여야 이 근대를 살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리던 시절이 바로 수련을 그리던 때였습니다. 모네가 정원을 계속 만드는 과정에서 틈틈이 스케치하고 마침내 집중적으로 몇 달 동안 해서 이 그림을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전시 때 이 26점이 한 공간에서 전시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전 세계로 팔려나갔어요. 두 번 다시는 이 전시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술이란 건 이런 거라는 거죠. 더 이상 신고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순수 조형적 가치란 것은 색채, 조형, 구도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림의 주제라는 것은 빛과 색채의 가능성,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림이라는 것은 색깔로 채워진 평면이 되어버린 거죠. 자크 루이 다비드의 나폴레옹 대관식 같은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림은 이제 재현미가 아니라 조형미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시작점에 마네가 있습니다. 마네가 먼저 개념적으로 시작을 했고 모네가 보여줬고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탄탄하게 만든 사람이 세잔입니다. 그래서 인상주의를 이해하시려면 그 세 명을 이해하시면 아마 큰 틀에서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수련을 완성하게 된 것이죠. 연작을 하다가 그냥 뭐 하나에 그려 이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한 찬찬히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보면 돼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이 다양한 시간대의 수련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고 그린 거예요.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5월 말에 가서 아직 수련이 피지 않았는데요. 수련은 6월에 피죠. 무엇보다 이 오랑주리 미술관은 조지 클레망소 당시 수상이었죠. 모네의 아뜰리에에 있는 그림 6점을 위해서 만든 미술관입니다. 국가가 어떤 특정 화가의 특정 작품을 위해서 미술관 만든 경우는 없거든요. 그만큼 모네가 프랑스로서는 정말 자랑하고 싶은 화가인 거예요. 그리고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색깔이 있거든요. 프랑스는 사실 보라색을 많이 씁니다. 그 루이비통 아시죠? 그걸 사시면 그 패키징을 할 때 묶어주는 리본 있죠. 그 색이 모네의 바이올렛입니다. 모네 그림에서 나오는 보라색이에요. 모네가 그만큼 프랑스에서는 정말 국민화가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화가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모네 개인으로는 좀 불행했습니다. 되게 장수하셨는데 아까 그 지베르니 시절에 자신이 눈이 백내장 이었는데 요즘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저 때는 그게 되게 두려웠어요. 자기가 이거 수술 잘못돼서 시력을 잃을까봐.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당대 최고의 안과이라는 스위스의 박사한테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 정말 이 사람이 염려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때 눈이 거의 안 보여서 여러분 모네의 후기작 중에 그림 보면 색을 마치 빈센트 반 고흐처럼 물감을 막 짜가지고 좀 과하다 싶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건 왜냐면 그때 걔가 수술이 잘 안 돼가지고 색을 못 보던 때에 팔레트에 자기가 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평생을 썼으니까. 그거에 의존해 색을 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감이 과하게 칠해진 거인데 사소한 질병도 본인을 힘들게 했는데 무엇보다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한 명씩 다 먼저 죽은 거예요. 뭐 부인이 죽고 두 번째 같이 살던 부인도 죽고 자기 자식도 먼저 죽고 그 고통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같이 그림 그리던 사람들도 앞다투어주고 그나마 르누아르가 좀 오래 살았는데 모네는 북부에 살고 르누아르는 우리 치면 여수 이런 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자주 만나지도 못했던 그런 사이여서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되게 고통이 있지 않았나 싶은 그런 화가인데 사실은 모네가 학술적으로는 많이 안 다루는 이유는 미술사에서 마네와 세잔만큼은 아니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 좀 다루는 학자들이 많지 않고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너무나 사랑받는 그런 화가인데요. 모네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싶어요. 예술가가 보통은 자기가 어떤 스타일로 성공하면 그걸 계속 자기 반복을 많이 하는데 모네는 계속해서 새로운 걸 도전해갔습니다. 그래서 노르망디에서 좀 잘 그리던 풍경화가에서 파리에 와서 새로운 인상주의라는 것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인상주의에서 주목받는 화가로도 충분했을 텐데 거기서 다시 연작이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다시 인상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마침내 수련까지 가게 되는 거기서부터 아 저게 인상주의구나 라고 사람들한테 딱 느끼게 만든 게 대성당과 수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아, 더 이상 색채만으로는 그림을 그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세잔이 등장해서 형태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봐도 모네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술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그래서 모네가 조금 더 사셨더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수련 그 다음을 또 그렸을 수도 있는 그런 화가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술가는 항상 도전한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성당 그 그림이 제일 중요한 작품이지 않나 싶어요. 그 대성당을 성당 맞은편 방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보면서 집중적으로 그렸거든요. 새로운 걸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건 뭐냐면 A를 해서 뭔가를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고 학습을 하죠. 그 다음에 가서 이걸 다시 보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대성당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학습하고 시도하고 배운 것을 수련을 통해서 완성한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성당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아니면 소품들 꽃 그림도 되게 좋죠. 근데 대표작이라고 하기는 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붓꽃은 사실은 빈센트도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이어서 모네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게 특별히 이제 뭐 하나의 주제로서는 취급을 별로 안 하는 편이라서 그 붓꽃 시리즈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감이 과도하게 칠해진 것들이 몇 점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알게 되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때 그 붓꽃은 잘 모르겠는데 모네가 저 정원을 꾸미면서 자기가 정원사인 것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사람들 오면 그림 얘기 안 하고 계속 야, 이 꽃 봐봐, 이 꽃이 먼저 아니니?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돈을 진짜 여기에 다 쏟아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자손들도 그렇고 되게 잘 갖고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파리 가시면 그 오르세 미술관이 있고 오랑주리 미술관이 있는데 사실 모네 작품이 그만큼 더 많은 곳이 마르모탕이라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